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정말로 달라질지 그 어느 때보다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홍수 대응, 산업 현장 안전, 확률형 아이템, 드론 배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와 함께 하시는 1월 첫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토요일 순서 되겠습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아니라고!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제가요. 북한 이야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본인 담화에서 윤석열이 1일에 발표한 이른바 신년사라는 것을 보면서 가뜩이나 어수선한 제 집안에 북핵 미사일 공포를 확산시키느라 새해 벽두부터 여념이 없는 그에게 인사말 겸 지금까지 세운 공로를 찬양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안보 형세가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태롭게 되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다. 무식에 가까울 정도로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두 번 없는 기회다. 문재인 때 미친 것을 10배, 2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네. 발표된 순간부터 꾸준히 조중동의 헤드라인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담화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기 온라인에서는 이런 화제가 없더라고요. 신나죠. 네. 윤석열 짱! 한참 했으니까. 김여정이 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만족해했을 것처럼 보이지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윤석열보다 똑똑하고 윤석열은 꽤 무능하다. 저는 후자는 동의할 수 있는데 전자는 회의적입니다. 제 눈에 때로 김여정이 이준석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똑똑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흔히 민주주의 공화정의 집권 세력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론 정치의 풍파를 겪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나오는 실수들이 많을 거라는 점에서, 또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쥐고 흔들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 담화를 통해 문재인에게 속아서 한반도 평화정책에 편승할 뻔했다는 고백은 매우 솔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통일전선부를 없애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죠.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더 이상 통일정책이 없음을 알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타이밍으로 보건대 그간의 북한의 정책이 상당 부분 남측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드러낸 겁니다. 네. 우리는 종속 변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더 아마추어인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양 정부가. 근데 경계심도 없습니다. 삐진 사촌동생 같죠? 예, 양측 정부가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이 담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기재부는 매년 이걸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궁금하시면 읽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좀 길긴 하지만 이거 올해 몇 페이지야? 되게 짧아졌어요. 올해부터는 58페이지 이거.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확실히 적어졌어요. 사파 버전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 사파 버전은 되게 이해가 쉬웠는데 맞아. 지금 사파 버전은 그냥 사파만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림이야. 게다가 그 와중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르는 일 같은 것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이게 이거를 해수부에서 한다는 게 이거 안 할 거잖아. 거짓말이잖아. 이런 건 걸러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사파에 보면 웬 사람이 물 들고 있고 그 쓰레기통이 쳐다보고 있어 사람을. 이게 뭐야. 쓰레기통에 숨어서 감시하고 있나 보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확히 거짓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 정말로 가짜뉴스를 이 책자 안에다 집어넣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건이었죠. 해수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대요.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 공해상이긴 하지만. 게다가 2분기부터 하겠대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모니터로 찍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겠다는 건가? 많이 버릴 건 지금 3분기 동안 다 버렸잖아. 쓸모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걸러드리겠다. 라는 의도에서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머지 얘기를 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 매화,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 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카렌듈라꽃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시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Big Green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작심 광고. 갓 시작된 24년입니다. 발빠른 자들은 벌써 퍼펙트 25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홀리데이 시즌 휴가 갔다 와서 퍼펙트25 사장님이 저희에게 누누하게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회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1월 달에. 이때를 주의해서 피하셔서 등록하시는 것도 좋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25년이 오면은 퍼펙트 25는 완벽한 25년을 위하여라는 뭐 그런 카피를 쓰면서 뭔가 행사를 하지 않을까. 돈을 그만큼 버셔야지 뭐 엄청나게 시원하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잘 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광고하지 않아도 박 터질 시기입니다. 그건 그래요. 10년 전에 처음 만날 때만 해도 2025년까지 퍼펙트 25가 버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였겠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분들은 퍼펙트 25를 써보십시오.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로 선발된 우수한 선생님들. 스카이프 어떻게 써요라고 궁금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문턱에 걸려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오히려 추천하는 게 스카이프에 퍼펙트 25 하나만 있죠? 그럼 스카이프 소리 나면 퍼펙트 25인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편해. 맞아요. 그죠? 깔기만 해. 과목이 11개예요. 그중에 5가지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강의 진행을 합니다. 4시간표를 내가 짜는 거죠. 우리 문학인 아직도 영어 울렁증 있거든요? 그래도 퍼펙트 25 잘만 합니다. 이게 좋은 광고가 아니구나. 아니 근데 퍼펙트 25 선생님한테 막 자기 얘기 막 해요. 아니 근데 문학인이 그렇게 이제 영어 접근성을 자신의 영어 접근성을 높이게 되면서 이제 게임 제너레이션에 저희 같은 맞다. 사람들이 덕질인도 저 원고 쓰지. 네, 그 기고하는 원고 중에 일부가 영문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번역가를 구하시는 거죠. 제게 1호로 번역이 돼갖고 그 번역된 걸 보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번역을 똑바로 하고 싶으면 편집장이 영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수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엄살이지 잘하세요. 네. 자, 수업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카톡으로 받아서 복습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는 이뤄봅시다. 영어 네. 잘하는 나. 카톡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조건을 비교해보시고 후기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뭐 종로에서 유명한 회사를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퍼펙트25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퍼펙트25.com입니다. 액세스몰 안 들으셔도 돼요. 게임 얘기하겠습니다. 14번째 확률형 아이템 제재.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단어가 유령처럼 지난 회기 때부터 국회와 게임 커뮤니티를 떠돌았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어요. 지난 회기가 아니고 한 이제 한 10년을 10년 된 것 같아요. 네. 드디어 1차전이 끝났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전병헌 같은 옛날 의원들이. 심지어 지난 회기에는 컨스피러시 정우택 의원도 네. 이거 개정안을 냈었다가 손혜원 의원도 한창 달았어요. 좌초됐고요. 전 의원도. 그죠. 자, 3월 22일부터 모든 게임은 이걸 물면 검찰이 족친다는 징크스도 있어요. 검찰 대부분이 게이머 넥슨 주식을 갖고 그런가? 있다거나 모르겠어요. 자, 3월 22일부터 모든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상품을 팔 때 게임 내 홈페이지 관련 광고에서 어떤 아이템이 얼마의 확률로 나오는지를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게이머가 아니라면 그리고 따라서 아이템의 의전 서열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상품을 취급하는 게임을 자주 하는 게이머가 아니라면 아니 뭐 간단한 도박성 컨텐츠에 왜 이렇게 다들 진심을 보이나 싶을 테니까. 그 말은 간단한 마약에 왜 이렇게 진심을 보이나란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거를 그런 유사성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아, 혼났어요? MMORPG 안 하는 분들한테 아니,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요즘 게임이 이렇게 그래픽이 좋은 줄 몰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건 그럴 수 만나봐요. 있어요. 근데 그래픽이 좋은지하고 가차를 어느 정도 하는지하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까차.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게이머분들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게임을 오랜 기간 매우 즐겁게 하면서 인생도 갈아 넣었다고 쳐요. 그런데 무기 말고 공격력을 크게 올려주는 보조 장비라는 게 하나가 딱 어느 날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최상위 컨텐츠는 이 장비를 찼을 때의 평균 공격력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거 안 하고 나가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필수 장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저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즐기려면은 이 장비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학 졸업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게임사가 이 장비를 뭐 몬스터 드랍이나 아니면 제작 이런 걸로 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 받고 파는 걸로 선택했다고 쳐요. 그럼요. 대학도 돈을 충분히 받아야 졸업장을 주거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일 수 있죠. 그런데 게임사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받고 장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장비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상자를 파는 걸로 바꿉니다. 가끔 제가 보는 짤 중에 그런 짤 있죠. 그냥 비틀즈는 이렇게 네 멤버가 딱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비틀즈가 BEATLES잖아요. 네. 그 EA가 EA 게임즈로 바뀌면 두 명이 락이 걸려 있고 한 명은 $7, 존 레논은 $7, 링고스타는 $2. 근데 그거는 풀리는 거야. 언락이 되는 거야. $2를 주고 링고스타를 살 수 있잖아요. 그거만 해도 고전적인 거죠. 그렇죠. 교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다이스를 굴려야 돼. 그렇죠. 네. 자, 상자 $2를 주고 상자를 샀는데 그 상자를 열었을 때 0.1%의 확률로 존 레논이 나오고 10%의 확률로 링고스타가 나오고 나머지 89.9%의 꽝! 확률로는 사실상 꽝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 링고스타만 몇 명, 드러머가 200명인 비틀즈가. 그렇죠. 드럼 라인이 되죠. 자, 0.1% 네. 만약에 상자가 10,000원이라고 쳐봐요. 0.1%면 기대값을 볼 때 1,000개를 사야 되죠. 그럼 1,000만원짜리 아이템인 거예요. 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최소한 0.1%라는 확률을 알 수만이라도 있게 해달라는 게 이용자들의 요구였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0%인지 알게 뭐냐. 맞아요. 예를 들어 저는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스마트폰 홀더를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왜냐면 전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가차 돌리면 절대 안 돼. 5,000원짜리 20개를 사면 그중에 마음에 드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물건은.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아시죠? 5,000원짜리 20개를 삽니다. 그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 음. 그럼 나는 그 하나를 사려고 5만 원을 쓴 겁니다. 맞아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꽤 많은 게임이 이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꽤 많은 게임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요. 그렇죠. 거짓 확률을 게시한 소수도 있었습니다. 속여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넥슨. 넥슨은 언젠가부터 이런 소식만 들리네요. 세상에 안 무서워요, 넥슨. 그리고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냥 확률 공개만이 아니고요. 확률 공개를 해야 되는 표시 의무 대상이 또 있어요. 컴플리트 가챠. 자, 컴플릿 가챠는 우리가 뭐 국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천장제도. 천장제도.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해석합시다. 빨리빨리. 컴플리트 가챠. 자, 확률형 아이템을 여러 종류 모아서 컬렉션을 만들어야 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조각. 그렇습니다. 자, 아까의 그 공격력 그 보조 장비로 가봐요. 그 장비가 알고 보니까 한 종류가 아니야. 8개를 상징하는 거라서 8종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괴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다 모아서 합치면 태극 어쩌고 하는 상급 장비로 올라간다. 쳐요. 그럼 8개를 뽑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8개를 모아서 합칠 때도 확률이 들어가면 맞아. 합칠 때도 확률이 들어가지. 그럼 상급 장비가 나오는 확률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는 곱하기를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죠? 어릴 때 엿 뽑는 뽑기 아, 저기 잉어 같은 거. 1등하면 잉어 예. 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지느러미, 눈알, 꼬리, 아가미 뭐 이런 걸 다 나눠서 줘. 그러면 그 아저씨는 운동회 때 죽었죠. 오재미 대신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살해 당했죠. 네. 자, 그러면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라는 건 또 뭔 소리냐? 자, 또 알고 보니까 8개 장비를 뽑는 상자를 되게 많이 사면은 3급 장비를 만들 때 확률이 올라가는 거였던 거야. 나온다고 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8개를 갖고 딱 시작하면은 그냥 1%인데 하급 상자를 하나 살 때마다 확률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8종류를 다 모았어도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 몇 %인지 알게 뭐야. 더 상자를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근데 또 몇 개를 사야 안정권에 들어갈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어떤 유튜브 새끼는 1000개를 사보았습니다.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 새끼는 100개 사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올려요.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안정권이에요. 네. 즉 이런 경우에도 그 올라가는 확률 명시해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버가 왜 인터넷에 랜덤 박스 있죠. 네, 뭐 좋은 거 사면 무슨 뭐 트래비스 스캇도 들어있고 막 심하면 막 롤렉스도 들어있고, 네, 그 랜덤 박스를 100개인가를 사서 까보는 유튜버 영상을 봤거든요. 그때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뭔데요? 그 랜덤 박스가 악성 재고 처리에 이용되는 것 같더만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아서 매우 착한 랜덤 박스도 악성 재고 처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나온 가차사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천장제도. 앞서서 장비를 뽑는 상자의 획득 확률이 뭐 0.1%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럼 1000개를 사서 돌려야 되잖아요. 네, 게임사가 이제 갑자기 양심이 좀 돌아와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100개를 사시면 100% 확률로 8종류 중 하나가 나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그거 붙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99개까지 산 사람들이 모두 탈락하게 되죠. 혹은 8종류 모아서 합성을 돌렸는데 실패하는 경험을 8번 하면 9번째에는 상급 장비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게 천장제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88에 6,400번 정도를 사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신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뭐 10회 한 번 이용권 막 이런 게 있어요. 10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거기 밑에 10회 중 한 번은 무슨 무조건 뭐 최고 등급이 나온다. 레어 등급 확정적 획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천장 제도는 서버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이제 게이머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러면 이럴수록 중간에 당첨되는 확률을 낮추라는 게 회사의 압박이에요. 물론 양심적 영역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오늘 2명이나 있어? 너 미쳤어? 부장 오라 그래. 그래서 두 가지죠. 두 가지 좀 더 소비에 물론 부장이라고 안 부르죠, 게임 회사에서. 좀 더 소비 욕구를 부추기는 블라디미르 오라 그래. 미끼 상품으로 쓰이거나 블라디미르라고 안 하나 게임 회사에서. 무한정 꼬라박진 않게 해주는 안정 장치로도 쓰이고 이거는 이제 게임사의 양심 문제에 달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전자의 경우는 지옥의 심연 오라 그래. 8종류 중 하나가 결정되는 확률도 공개해야 되고 후자면 8번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초적인 이해만 시켜드리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아예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면 안 되나?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아이템을 현질한다는 건 이제 받아들였다 쳐도 1대1 교환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하죠? 이 정도로 시장이 커졌으면 지금부터는 종교를 금지하면 안 되나 같은 질문. 그죠. 이건 이미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시장 안에 들어와 버린 도박이에요. 성공한 쿠데타라. 물론 이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종 스텝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럼 확률만 공개하면 어떤 극악의 확률을 제시해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네? 뭐지? 얼마 전에 어떤 과자에 트러플 함량 비율이 밑에 0.0000007%라고 써 있었거든요. 거기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실제로 청산가리 저만큼 먹어도 안 죽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0000001%면 10년 동안 당첨자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규제 무용론자들이 논지로 써먹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협이 얘기하는 논리하고 똑같죠? 무한의 순환 논리. 우리 어차피 말 안 들을 거니까 법을 도입하지 마세요. 법을 개정하지 마세요.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치인들은 화가 나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없죠. 자, 무용론 중에서 그나마 수긍이 가는 견해는 확률형 아이템 사업을 사행성위원회로 넘기자는 겁니다. 실제로도 몇몇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규제에 반대를 하는 게임사들에게 너네 자꾸 이러면 게임이 아니라 도박으로 분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이러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공기업으로 전환하든지 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면 확률형 아이템을 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토토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토토나 강원랜드. 네. 이런 맥락의 끝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안 그럼 개정 더 이상 대기업이 아니게 돼요. 무조건. 그 회사들은. 이런 맥락의 끝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안 개정을 지지하던 게임산업협회의 스탠스가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자 이상원 의원이 국감에 그 협회장을 불러서 단도리를 친 것을 국감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원 의원은 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내내 다양한 형태의 방해를 직면했다고 하죠. 저는 그중에 수사도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의심이고요. 네. 그래서 이 개정안 논의에 참여한 주요 의원들의 이름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상원, 유정주, 유동수, 국민의힘에선 하태경, 정의당에선 류호정, 이 의원들이 주도적인 논의 주도 역할을 했고요. 특히 유동수 의원은 분명히 다음 스텝, 그 다다음 스텝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반대론 혹은 신중론을 편 의원은 민주당에선 김윤덕, 국민의힘에선 김승수, 이용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나쁘게만 볼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신중론을 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한편 1월 3일에 보도가 나갔죠.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확률 조작, 공지 누락 후 거짓 공지 이런 것들을 한 결과 과징금 116억을 때려맞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역대 최대였는데요. 이 건으로 관련해서 올린 매출은 5,500억 원이었습니다. 와, 메이플 스토리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 위어드해요. 그 귀여운 그래픽에서 흉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도 어떤 게임을 하고 있어. 여기서 사람들이 막 다 고래가 되었고 막 돈을 막 엄청 쓰고 있어. 근데 우리는 돈을 막 엄청 쓰고 있는데 메이플 스토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를 듣게 돼. 그러니까요. 그럼 무서워지는 거야. 네네, 맞아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김윤덕 의원은 정말 스탠스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입니다. XSFM입니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Big Green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건설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째 건설 현장의 변화. 건설 안전 제도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 적으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려운 건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좋습니다. 배경 지식을 알면 너무 길어진다. 주로 그렇게 어려운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안전보건 조정자의 자격이 확대됐고요. 안전보건 조정자.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 교육비와 자동심장 충격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이제 세무회계의 문제겠죠? 네. 네. 그리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 건설안전관리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멋있게 안전보건 조정자라고 할까?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로 끝나는 건 너무 멋있잖아. 멋있지요. 예. 예. 외란 외란 종결자 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도 확대가 됐어요. 막 뭐가 접근하면은 삐삐삐삐 울리는 안전 모드 있고 막 그래요. 네. 그거 유튜브에 나와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네, 네. 로프 같은 것도 스마트 로프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작동합니다. 네. 네. 그리고 천이 내 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평가해서 입찰에 가점을 주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종합건설 업체로 확대를 했어요. 네. 이게 오히려 가점을 못 받는 천이 밖의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이 안에 들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의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이게 건설 노동자의 퇴직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오랜 노동투쟁의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건설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쌓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공제회에서 그런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1 6,500원씩 공제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받아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저 사업장을 짧은 계약기간으로 전전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을 일하신 분이면은 이 퇴직금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연한 고용을 근간으로 한 미래의 노동정책의 실험들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건설 현장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앞으로 건설 현장과 비슷한 형태의 노동 형태가 이루어질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꽤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출퇴근을 기록하는 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1억 이상, 공공사업의 경우 1억 이상, 민간사업의 경우 50억 이상의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출결 단말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삥 찍고 들어가고 삥 찍고 퇴근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에 어긋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기준은 그냥 300m 내에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을 했어요. 1000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그래서 건설 현장에 화장실 부족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대두가 됐죠. 네. 그 신축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인분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개정안에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혹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정합니다. 이게 불만족스러운데 첫 발이라 저는 이건 이해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늘어나야 하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고층 아파트 건설이 많으니까 그 공간성에 대한 높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족합니다. 뭐 아직. 10층이 하나씩이라든가. 네. 덕질인이 알 텐데 고양이는 총원 플러스 하나의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원래 맞죠. 네. 사람이 20명에 하나가 뭐예요? 자,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홍수 얘기도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열여섯 번째. 이번에는 수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이번 정부 초반에 실정 중에 홍수 대응이 있었죠. 네. 이건 실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아, 이게 왜 이 문장이 문제가 없냐면 아직도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예, 윤석열 정권은 3년 반 남아 있습니다. 엄마. 와. 야, 내 나이는 빨리 먹고 왜 그 나이는 천천히 가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놀라운 두 가지 얘기죠. 야당 대표의 의전서열은 국가 8위다. 윤석열 정권은 3년 반 남았다. 자, 그래서 뭐 소는 이뤘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되니까 법도 만들고 온라인 시스템도 만들고 AI도 끌어옵니다. 좋은 걸 다 붙이고 있다는 소리고요. 보죠, 디테일을. 일단 2월부터 한강 권역에 도시 침수 지도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확대 제공합니다. 이런 게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홍수 위험 지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검색하면은 공공 홈페이지를 찾아가실 수 있고요. 여기에 도시 침수 지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러 형태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침수 예상도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일 때 이미 움직이고 있던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넓고 강수량이 많을 때 쉽게 불어나는 낙동강에서 원래 시험을 오래 했어가지고 주로 이제 경남북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3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강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솔직히 30년에 한 번 올 만한 강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UI도 직관적이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익숙해지면 지도에 침수 예상 권역을 색칠을 딱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2월에 한강 권역 1135개 읍면동을 지원하는 1차 완성을 할 계획이고요. 추후 최대 강우 시나리오의 개수를 늘릴 예정인가 봅니다. 네. 500년 빈도의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어요. 환경부가 여기에 돈을 원래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서비스를 영산강, 금강 권역으로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제일 서비스가 잘 되는 곳은 낙동강 권역입니다. 네. 홍수 예보 체계에는 AI가 도입이 됩니다. 1단계는 뭐 AI가 학습을 해서 위험 지점을 예측하고 2단계는 검증이 딱 됐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특보를 발령을 하는 방식이라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홍수 특보를 사람이 수동 입력했는데 AI가 자동 입력하는 방식이 되나 봅니다. 비 많이 왔을 때 큰 문제가 안 일어나면 이게 제 몫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제 몫을 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AI 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새 법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줄여서 도시침수방지법입니다. 뭡니까 이게?
국무회의에서 나온 환경부의 법안을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받아준 법이며 통상적인 홍수 대책으로 대응이 힘든 극한 강우에 대응하는 계획을 10년 주기로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이 법에 의해서 정부가 기본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침수 방지 시설의 관리를 여기랑 여기를 통합할 수도 있고 홍수 예보 전담 조직인 도시 침수 예보 센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외에도 환경부가 한다는 건 많은데 제가 알기로 환경부 예산 꽤 많이 깎였어가지고 걱정이에요. 네. 진짜로 할 돈이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 침수 예보센터 만들어놨는데 직원 2명 이러면 어떡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돈도 없는데 대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 돈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무슨 행사를 국제행사 유치했습니다가 들어온 거 처음은 아니지만 되게 너무 오랜만에 봤어요. 무슨 행사 유치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2020년인가에 딱 한 번 뭘 유치했습니다라고 바뀝니다 책자에 들어가 있는 거 딱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년에는 두 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걸로라도 어떻게든 페이지를 채워야 되나 봐. 좋은 지적입니다. 페이지 채우기를 되게 열심히 했다는 느낌이 슬슬 듭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뭐. 네. 환경부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순환자원이라는 걸 국가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유해성이 낮고 돈도 크게 안 드는 어떤 에너지 자원, 무슨 자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발굴해서 이거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걸 고시제로 바꾼대요. 고시? 네.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이게 순환자원이다라고 일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구나. 네. 이걸 규제개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어이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게 어제 마지막 시간에 말했던 그 이상한 문장과도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관치경제를 좋아해요? 환경부가 그게 뭔 줄 알고?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걸? 그러게. 아이디어를 왜 환경부가 내요? 내부 인력은 있나? 그러면 사실은 똑같이 돌아가는데 지정고시를 신청을 하는데 그 과정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까?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심각성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업이 신청하는 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 로비를 받겠다는 뜻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고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상입니다. 고시를 한다는 건 특정 기업에 몰아주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 중에 환경부 관련해서 가장 의문스러운 것들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뿅! 17번째.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 대진단. 요거는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은 아니에요. 2024년 이제부터 달라집니다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은 양반들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비상대책이에요. 그래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해석해드릴게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뭔가 막 보편복지인 것 같죠? 실제로는 중대재해법에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제가 썼어요, 밑에. 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다, 썼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이 정부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네.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뭐랄까, 세상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좌파구만.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요. 대진단. 그리고 중점관리 사업장 8만 개 플러스 알파에는 이것저것 패키지로 지원한대요. 지원.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지원하고 외국 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외국 인력 산업안전학과를 추가로 신설해서 26년까지 안전전문 인력 2만 명을 양성한대요. 양성.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줘? 엄청 잘해줘요. 네. 이 정도면은 진보정당이에요. 그리고 작업환경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요.
안전 동행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뭐 예방 모델도 발굴하고 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안전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진보당이구만. 좋은 말들이 아주 많아요.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 협력, 건설 현장 산재 예방 투자, 외국 인력 하청업체의 중대재앙 예방 역량 강화. 민주노총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구만. 이 사업을 무려 1사분기부터 바로 시행한대요. 장장 초기 집행하고 무려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대요. 경제단체가 점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제단체가 한대요. 네. 그리고 후속 대책 및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하다. 속도전한다. 좋아 빠르게 가죠, 이게. 네. 이 모든 일들을 구의역 사망사고 이후도, SPC 사망사고 이후도, DLENC의 현장에서 8명의 사망사고가 난 이유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한 달 전에 실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빠른 제발 대놓고 잘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처벌받지 않게 해줘.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유예 좀 해줘. 2년 더 유예 좀 해줘. 네. 자, 그럼 제가 전에 뉴스 라운드업 시간에 말했던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질문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원래 유예를 위한 조건 3가지를 제시했었죠. 정부의 공식 사과, 그리고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2년 뒤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이렇게 3가지요. 그리고 앞에 정부가 이야기한 그 어떤 것도 그 답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 3가지를 묵살하고 뭐 이상한 걸 가져왔냐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공이 다시 민주당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정부가 반응한 거거든요. 이 자식들 답을 똑바로 안 해? 이러면 민주당은 의석으로 밀어붙일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총선 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여기서 야당이 단독이라는 건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을 뜻합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렇게 바뀐다는 말은 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위에 이렇게 많은 좋은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 3가지가 어려운 건가요? 그죠.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은 위에 거랑 뭐 대충 가름한다고 칠 수도 있겠죠. 2년 뒤에 더 이상 유예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경총의 약속. 이게 어려운 건가요? 제가 SPC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어용노조에 200억이 드는 한이 있어도 돈 안 드는 민주노총 노조의 요구사항은 못 들어주겠다가 허영인 회장이 보여주는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60억 들여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들어주느니 네. 어용노조를 200억 들여 키우겠다. 네, 실제로 그 돈을 들였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어떤 나쁜 기업은 네, 우리가 뭐 기업을 특정한 건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변한 것처럼 국민에게 홍보하겠다는 자료를 알려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여덟 시간 정성껏 다려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불규칙한 식습관에 인스턴트 먹다 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 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 매일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제가 속이 안 좋아요. 매일매화가 다 떨어졌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매일 조금씩 배변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 나쁜 점이 있네요. 끊었더니 습관이 망가지고 있어요. 문제네요. 장이 막 맘대로 놀고 있어요. 문제네요. 일 안 했마!
2024년 여러분이 달라지는 점. 기능성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물과 만나면 최대 40배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죠. 그러면 막 몸에서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거 계산을 해요. 사람들이. 자, 락토바실러스 혼합 유산균 17종과 현미배아 효소 분말 등 부원료로 기능성을 더 높였고요. 작은 크기의 환으로 입안에 달라붙지 않고 편안하게 먹넘김을 합니다. 쓰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개별 포장이고요. 그래서 휴대하기도 간편합니다. 화장실이 무서운 당신 매일매화로 개선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매체에서 관련된 광고를 하고 있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가볍고 싼 편입니다. 효과는 똑같거나 더 나을 겁니다. 액세스몰에서 매일매화를 만나보시고. 자, 누군가가 하긴 합니다. 새로운 모빌리티를 이용한 상행위. 18번째. 드론 배송. 예전에 드론형 공중택시 사업 얘기를 하면서 드론형인데 도로 택시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미래가 왔는데 정말 가능한지 의심이 든다는 식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는 조금 정도가 낮은 미래입니다. 3월부터 섬, 항만, 공원, 그리고 산간까지도 이제 드론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같은 나라한테는 필수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열심히 해야죠, 이런 거. 유인도와 공원, 휴양지와 산간마을에서 치킨이나 3kg 이하의 택배를 드론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치킨도? 섬은 5,000원, 내륙은 3,000원이 요금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성남시에서 탄천 물놀이장에다가 이제 치킨을 드론 배송하면서 시범사업 실험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주 가파도에서 20kg까지 이제 커버 가능한 드론을 보내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한번 또 실험을 또 해봤죠. 그런 실험 사업들이 쭉 계속된 뒤에 나온 겁니다. 그랬구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드론 배달 사업은 누가 하느냐? 국토부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드론 실증 도시요? 드론이 실제로 지나다니는 도시겠죠? 그러니까 드론이 너무 많아서 막 짜증이 나는. 증이 뭐지? 드론이 실장. 증거할 때의 증이겠죠? 아마 잘 모르겠어요. 드론이 무슨 신이야? 아니, 하여튼 이그지스트. 아닌 거 다 알아, 임마. 사전 설명회는 지난달에 열었고 공모는 1,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응모하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흠이 있다면 여기 앱 결제가 기본인 것 같아요. 전화해서 이제 그 드론 좀 보내주소 하기가 좀 어렵다. 유인도와 그렇죠. 산간이라면 이제 스마트폰 앱 사용이 서툰 노령층이 많은 드론한테 돈 줄 테니까 보내. 이게 좀 높은데. 제도적으로 힘들다. 아니 드론에 지폐 자판기 같은 거 그게 달려 있어가지고 돈을 넣어야 짐을 놓으면 되죠.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긴 하겠죠. 드론에다가 삼성페이를 붙이는 쪽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도 그건 다 쓰더라고요. 전화 주문이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교육을 더 빡세게 해야겠죠? 물론 상자를 칼로 찢어서 치킨만 할 수도 있겠지만. 악다가. 자, 아무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 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 모델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성남시나 제주 가파도 이런 모델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턴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 됩니다. 라는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이 모델은 드론 비행로, 드론 안전관리 시스템, 드론 상황실, 드론 배송 거점, 그리고 드론 배달점 등을 구축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섬, 공원, 항만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저 인프라를 조직하는 방식도 유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거는 단위 사업당 4에서 5억 원 정도가 지원 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황실 구축에 1.5억이 배정되거든요. 이거 상황실에서 사탕 까먹는 데 쓰는 돈인데요. 이거. 이 안에서 CCTV 설치, 모니터링, 드론 영상 수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이 돈으로 안 돼. 지자체도 돈을 같이 써야 되는 게 아니면 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면 드론이 없어요. 그렇죠. 뭐든 없어요 지금 이 돈이면. 이거 개소식하면 끝이야. 그렇지. 그냥 개소식 방울토마토 값이야. 사람 등에 드론이라고 써붙일 거야? 어쨌든 이 사업 구축은 지난주인 12월 20일에 가결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 줄여서 생활물류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진짜 말벌을 교육시켜서 성공한 거야. 나가. 생활물류 벌이죠.
킬러비. 교육의 성공. 네. 드론과 로봇을 소화물 배송 업무에 쓸 수 있도록 명시한 개정안은 민주당 민형배의원의 대표 발의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포함하는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통합 개정안을 보니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은 배달 대행기사로 일하지 못하게 하고. 김민기 의원 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통합 아니었으니까. 다른 안들은 또 뭐가 들어가 있나. 뭐 오토바이 배달 시에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면허 보유 확인 및 교통법규 교육 같은 안전관리 강화도 한다. 국회는 일을 한다. 저희가 늘 말하는 바입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알아본 이제 개선된 제도들은 아직까지 어떤 특정한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 안처럼 막 드러내놓고 네. 막 그런 느낌은 아직 없었는데 국토부의 이 모델이 앞으로 이제 패치도 되고 이러면서 이 지자체 저 지자체 다 설치가 되고 이게 이제 그랬는데 어느 지자체가 그걸 팔겠다. 그죠. 결국은 지자체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았습니다. 지역 네. 유지나 지역 지역 세력에게 먹힐 수도 있는 근데 거죠. 드론 사업이 그렇게 쉽게 진입할 아무 돈만 있으면 두 못하는 가지 거 있어요. 큰 돈입니다. 유통망 사업과 관련된 보험 사업. 이것들은 지금 정치권에 로비를 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울경의 드론 배달 사업이면은 누군가는 군침을 흘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너무 활 쏴서 맞추고 싶다. 네. 울산시가 지금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네. 그렇고요. 자, 소소한 것들을 정리하고 이번 주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정당 현수막을 줄일 수 있을까? 네, 이제 재원구는 짧고 소소하지만 알면 좋은 리빙 포인트 같은 소식들만 남았습니다. 좋아요. 역시 국감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의 후속입니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고 있는 원인이 2022년의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을 국감 시간에 전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평시에 현수막이 심지어 대선 때 현수막보다 많았다. 이러면 총선은 어떻게 하냐? 지금도 엄청 많죠? 그렇죠. 요런 염려를 전해드렸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걸 수 있게 바뀌었고요. 100제곱미터가 넘는 읍면동에는 3개까지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100제곱미터가 안 넘는 동은 이제 구시가지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 아니면 3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근처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 근데 야하거나 이상하진. 근데 아니 근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끔 내용 때문이 아니라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죠. 각도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방시설 근처면은 또 그 불 붙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 왜냐면 거기로 뭐 사다리가 설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호스가 그것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우리 국감할 때도 찾아봤는데 불연제를 써야 한다거나 난연제를 써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아직 없는 걸로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안 닦여요. 손에 묻은 거. 맞아요. 닦으려고 해본 놈들이 있어요. 접니다. 네. 안 닦여요. 오히려 까매져. 거기는 나도 알아. 나도 고백할게. 왜 그래, 애들! 더럽게! 저는 아이스크림은 아니었고. 제가 올해 본 현수막 중에서 제일 웃긴 건 그거였어요. 뭐요? 안양 서울 편입. 그건 이제, 그러니까 안양 땅을 이렇게 진짜로 물리적으로 떼서 들어서 이제 갖다 놓는다는 것도 띄워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상이 없으니까 공중에 띄우겠다는 일이고. 의왕과 과천이 좀 곤란해지네요. 근데 이제 그 지도를 봤어요. 왜냐면 가자지구와 서안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과천은 서울과 접경해 있고 안양은 진짜 조그맣게 접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의왕은 접경이 안 돼 있어. 네. 그럴 바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안양을 이렇게 땅을 딱 떼서 공중에 띄워야 돼. 그러니까 접경돼 있다니까 서울로. 서울이랑. 그게 더 낫지. 그때 다들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저거 거짓말이다. 증거는 뭐?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된 태스크포스의 대표가 조경태다. 왜 부산 사람이어서 저걸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다. 아휴, 근데 그때도 이거 뭐 지지하네 마네 막 갑론을박인 것처럼 분위기 몰고 가려는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정말 정치 혐오 생기게 돼요, 이러면. 정치 혐오가 아니죠. 정치 평론 혐오 생기게 돼요. 이게 뭐예요? 아직도 이러고 안양 말고도 있을걸요. 있겠죠.
있겠죠. 네. 예. 아마 접경이었던 데는 다 띄우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김기현더러. 광개토 대표. 아니 이거 진짜 땅 따먹기잖아. 김기현 순수비. 네. 아무튼 정당 현수막 얘기였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좀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2개씩 정당별로.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선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번째 상표 공존 동의제. 자, 유승균 PD가 그것은 알기 싫다의 상표권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패러디 제목인지라 원제인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상표권 등록을 했다면 아마 하고 싶었어도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됐을 겁니다. 아, 우리 방송 제목 안 했죠? 실제로 이제 특허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역 지역에서 식당을 열려고 했는데 상표를 딱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저기 니은 지역에 있어서 등록이 거절됐다. 김천국밥. 그쵸. 뭐 부부식당. 뾰식당. 고부식. 뾰식당. 그렇죠. 뾰식당. 네. 그러니까 이게 유사성 때문에 등록이 그냥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 뭐 지역도 다르고 뭐 아니면 뭐 업종이 다르다 아니면 뭐 괜찮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SBS가 승낙을 해준다면 XSFM이 그것은 알기 싫다의 상표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BS와 접촉을 해야 되겠군요. 근데 SBS와는 접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거기잖아요. 맞아요. 아예 없어요. 큰일이네. 네. 이번에 사버려야 되겠네요. 물론 네. 상표와 상품이 태영건설을? 태영하고 얘기해봐야죠. 네. 잘 쳐주겠다. 갈 때까지 간다. 자, 상표와 상품이 45만 원에 완전히 동일하면은 여전히 등록이 자동 거절되지만 둘 중 하나만 동일하거나 뭐 유사한 정도라면 선출원자가 승낙할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이 가능한 제도가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생겼습니다. 선출원자가 승낙을 하면은 그럼 뾰식당 사장이 가서 부부식당 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식당은 부천에 있고 뾰식당은 뭐 부안에 있으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상표 공존 동의제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입니다. 이건 비교적 민생 법안에 속하네요. 네. 이걸 뭐 삼성이 이런 거 가지고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삼성이 지금은 안 쓰는데 등록해놓은 뭐 상표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소상공인이 정말 비슷한 걸 생각을 해내버리는 바람에 근데 상표가 등록이 안 되네? 그럼 뭐 그런 거면 보통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상표 공존 동의제와 함께 손질된 부분입니다. 뭔데요? 흔히 꼬꼬면과 낙곰수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낙곰수는 알겠는데 꼬꼬면은 뭡니까? 이경규 씨가 한 10년도 훨씬 전에 예능 남자 자격에 선보인 꼬꼬면이 상품화가 됐잖아요. 이게 10대 청취자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저 꼬꼬면이라는 아이템이 갑자기 신라면만큼 많이 팔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꼬꼬면을 상품화를 하니까 어떤 랜덤 가이가 썸가이가 꼬꼬면을 상표 등록을 먼저 해버렸죠. 아 맞다 그랬다 기억났어. 그렇죠. 그래서 썸가이가 했어. 그래서 이경규의 꼬꼬면으로 상표 등록을 우회 시도해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게 제가 알기로 21세기 픽처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네. 20세기 픽처 거기도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1부터 100까지 다 등록을 해버렸대요. 이 회사가 미리. 세븐틴-T. 네. 그게? 네. 그런 걸 방지하려고. 그리고 그렇구나. 지금 트위치가 이제 철수하면서 많은 스트리머들이 치지직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랜덤 가이들이 유명 BJ들의 채널명을 지금 선점해놓고 있대요. 팔려고. 세상에. 자, 저는 그런 농담 봤어요. 미국에서 누군가가 Four Guys라는 상품명을 등록을. 근데 이게 4가 이제 로마 표기법으로 돼 있어서 IV 이렇게 돼 있는. 근데 Five Guys에서 어느 날 이제 등이 고장 나서 F랑 E가 어머 불이 안 들어오면 어머 우와 Four Guys가 되잖아. 상표권 침해다. 그걸로 고소하겠다. 우와. 물론 뭐 농담의 영역이고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론상 가능하다. 네. 낙곰수도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이게 제가 딴지일보 근무할 때예요. 낙곰수도 있었어요? 랜덤 가이께서 나는 꼼수다를 갑자기 상표 출원을 해버려서
회사 전체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 맞다. 그건 난 기억해. 심지어 이 랜덤 가이브는 적대 세력이 선점할까봐 먼저 상표 등록을 했다는 선제방어 개념으로 해명을 했어요. 아, 니네 편이다. 이게 정치 고관여층 중에 약간 그러니까 그 이성의 지평선 밖으로 넘어가실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딴지 라디오에서 그 알씨를 할 때 이런 분들을 더러 만나봤던 기억이 나요. 아니 뭐 저런 행동을 직접 다 하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분들은. 편집부였던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 다니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럼 선제방어 개념이세요? 그러면 이제 취소해 주세요 하니까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 꼬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신들이 이 상표권을 가져가면은 순수성이 훼손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지평선으로 넘어간 사람이 그냥 막 썬 랜덤 거 알고 막 되게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등록 못하게 하고 민주당을 창당한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심지어 옛날 서울시장 후보죠. 그런 짓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뀔 때 또 뭐 새누리당 그 창준이 따로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바로 새누리당 나왔었죠. 네, 왜냐면 한나라당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새누리당은 옛날에 개혁국민정당 이름 가져간다면 아닙니까? 자, 3월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총선 데이터 센터에서 만나.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요. 부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로 분류가 되어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나쁜 새끼다 하면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주겠다 이거군요. 그래서 XSFM이 SBS의 그 유사성 때문이니까 패러디 제목이니까 SBS의 허락도 받아서 자 상표권 등록을 하러 갔는데 저기 옆집에 사시는 분이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앞선 사람의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SBS가 저희한테 시비를 걸 수는 있어요. 저희보다 역사가 깊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엉뚱한 사람이 저희 걸 쓸 수는 없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갑자기 그것을 하기 싫다는 상표권 등록을 했으면은 성가비가 하면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있죠. 그게 아니고 무슨 어디 순창의 쌀밥집 사장님이 했어.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다투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방송을 아카이브가 있으니까. XSFM이니까. 그러니까 SBS는 안심하시고 허락해 주셔도 됩니다. 제발 의도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이해됐습니다. 상식의 선을 좀 집어넣는 거네요. 네, 황당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저도 다른 많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꼬꼬면을 한 번만 먹어보고 안 먹었었는데, 한 번 샀을 때 그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이경규 의가 굳이 왜 들어가야 되지? 안 들어가는 편이 더 깔끔한데. 장기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깔끔하고 또 더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그때 남자의 자격에서 그 이경규가 꼬꼬면을 성공시키는 장면이 워낙 센세이션했으니까. 그 꼬꼬면은 이 제조업과 유통업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사라졌잖아요. 부안해동하지 말라고. 뭡니까? 저작권과 저작 인저권에 대해서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이 이렇게 지난한 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엄청 힘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새. 예. 어쩌면 엄청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이 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후발주자들도 관시 등에 업으면 막 할 거라 말입니다. 그쵸. 힘들 거예요. 네. 자, 이번 주 방송 마지막 이야기는 매크로 이야기. 좋네요, 이거. 21번째 매크로와 문화재. 매크로로 공연 티켓을 예매해서 이걸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게 금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잠시 후에 다시 해보고요. 정확히 부정판매 금지 등에 대한 제4조의 2에서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써있거든요. 이 말은 매크로로 내가 예매하는 건 되나 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근데 내가 가려고 매크로를 쓰는 건 괜찮아. 그렇죠. 자, 많은 덕후들이 지금 귀가 솔깃합니다. 매크로로 한 장. 그렇죠. 매크로로 아니면 뭐 5장. 매크로 사용 같은 경우 매크로 사용 자체가 업무 방해가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법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매크로 안 쓰고 순수하게 예매 잘해서 파는 것도 되나 봐요.
다만 매크로로 예매한 걸 파는 걸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매크로를 쓸 이유가 만약에 잘 되면 매크로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법이 제대로 돌아가요. 네네. 그러니까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하고 제가 뒤져보니까 매크로로 몇천 장씩 예매해서 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SBS가 이것 때문에 크게 당했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방지하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임영웅 콘서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냥 당근 수준이 아니고 아주 기업형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1000번만 하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리셀의 천성입니다. 리셀을 권유하진 않지만 리셀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러면 소수한테 가격 책정의 권력이 넘어가죠. 옛날에 이지부스트 처음 나왔을 때 아디다스에서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디다스만 해도 주변의 스니커 브랜드들의 생산량을 아니까 예를 들면 나이키의 조던이 찍어내는 거 이상으로 이지부스트를 찍어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러면 가격 경쟁력이 방어가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전국의 알바 라인을 쭉 가지고 있는 거대한 리셀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셀럽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물량을 70-80%를 독점하죠. 네. 그러면 아디다스가 아니라 그 리셀러 한 사람한테 가격 결정권이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돈은 그럼 그 사람이 벌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을 해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생각보다 정치가 열심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게 예를 들어 새롭게 어떤 관광지에 오피스텔 같은 게 쭉 들어섰어요. 근데 거기는 원래 오피스텔이 들어설 곳이 아니야. 그러면 한참 투자 엄청 많이 할 때 언제죠? 팬데믹 때. 이런 때 한 건물에 방을 막 10대 개, 30개, 100개씩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어비앤비 하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도시 전체의 생활 환경을 다 망치거든요. 그렇죠. 이런 독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는 법안을 계속해서 정치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연 준비 기획은 임영웅 씨와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 세 빠지게 하고 거기에 맞춘 티켓 가격까지 책정을 해놨는데 그 모든 권력을 매크로를 운영한 사람들이 한 50%의 티켓만 가져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19만 원에 했는데 55만 원에 팔았는데 그게 다 팔았어 리셀러한테. 더 비쌀걸요? 다 팔렸어. 100만 원 했는데. 근데 그걸 몇 사람이 결정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고경우를 방지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안표가 아니고 네. 이런 어마어마한 매크로를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표를 확보하는 사람들을. 네. 리셀러가 팀을 이뤄서 한 10장을 지들이 먼저 선구매해가지고 그냥 10명이 놀아가졌다. 그건 괜찮다고요. 그렇죠. 전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한 장 사려고 매크로를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네. 끝으로 문화재 얘기는 뭐예요? 문화재라는 말이 앞으로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작년에 국감 때 처음 봤어요. 국민이라는 말을 동료시민으로 바꾼다는 설도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쓸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동료시민인지 아닌지를 계급으로 정해놓고 그걸 내가 정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동료시민이고 그들의 눈치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동료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만 동료시민이고 나머지는 자격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버락 오바마의 동료시민과 한동훈의 동료시민이 다른 점이잖아요. 이게 나쁜지 아닌지는 내용을 좀 보죠. 문화재란 말을 유산으로 바꾼다? 네, 유산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의 문화재라는 말이 일본의 명칭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래요. 일본 좋아하면서 왜 그래? 그래서 재산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빼고 역사와 정신 그리고 미래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유산으로 바꾸고 지금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분류 체계가 있잖아요. 네. 요것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의 이름도 바뀌겠죠. 유산청은 왠지 상속 얘기하지 마요. 아니 곡식으로 만든 천연 감미료 같잖아요. 그러네. 이게 이제 그 찬바람에 그냥 두면 엿이 되고. 유산청은 좀 이상한데? 국가유산청 그러면은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국가유산청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줄이면 국유청이 되겠죠. 고민해서 낸 것 같은데 아마 내셔널 헤리티지 이런 걸 가지고 번역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명칭 자체는 문화재협회인가? 문화재협회랑 무형문화재협회 이런 민간협회에서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자를 바꾸고 유산으로 집어넣는 게 핵심이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문가들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미래에 남겨줘야 된다는 의미? 오늘 엿 얘기를 이번 주 2번이나 제가 왜 한 거죠? 당 떨어졌나 보네요.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2월 9일이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이 되네요. 12월 9일이요?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약간 개판 만담 시간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방송 이런 게 빠지고 진지를 빨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향후 3번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방송은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 주에는 애정클 만나보시겠고요. 주말에는 저를 만나시게 되겠네요. 그렇군요. 덕질인이 뭔가 원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될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 말에 입적한 어떤 승려에 대한 이야기. 바로 알았네. 네. 거의 후속 보도가 되겠네요. 네. 한 10년 만에. 대단한 건 없고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교양 코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과 덕질인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36회 다시 만나주십시오. 좋은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빠염. XSFM입니다. I, D, W, K